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JC 내시 뉴스 시작합니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린 가운데 각 언론사들의 의견을 살펴봤습니다. 정부가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전격 확정 발표했습니다.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폭력으로 의식불명에 빠진 피해자에 대한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종결되면서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정원법 개정안의 통과에 이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또한 통과됐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16일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진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각 권력 간의 대결이 양측 모두 상처를 입을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각 언론사들의 의견 살펴봅니다. 먼저 A일보는 법무부의 윤 총장 징계가 과연 최선이었는지 묻고 싶다며 현직 검찰총장을 징계 심판대에 올리려면 누가 봐도 해임 면직 등이 예상되는 중대한 혐의가 드러나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3개월 이상의 정직은 무리라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이번 징계위회부가 무리수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B일보는 결국 해임 면직을 피함으로써 법률이 보장한 윤 총장의 임기는 지키게 하면서도 당분간 식물총장을 만드는 묘수를 찾아냈다고 볼 수 있다며 향후 징계 취소 소송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습니다. C일보는 징계 과정에서 윤 총장의 행위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본안보다 절차적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불거진 점은 되돌아볼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총장 쪽이 집요하게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 측면도 있지만 추 장관이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면서 빌미를 제공한 책임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중징계 사태에 대해 많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의견, 절차 내용 모두 무리수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17일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전격 확정 발표했습니다. 7년 만에 단행된 개편안의 골자는 전기료의 연료비 등 원가 변동을 반영하는 원가 연계형 요금제를 도입하고 그동안 전력요금에 산입됐던 기후, 환경 비용을 분리 고지하는 내용인데요. 원가 연계형 요금제는 그동안 우리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해온 낮은 전기료 정책의 근간이 바뀌는 큰 변화입니다. 이번 개편안에 대한 각 언론사들의 의견 살펴봅니다. 먼저 A일보는 원료의 절대량을 수입하고 전력 생산의 62%를 화력발전에 의존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진작에 나왔어야 할 조치라며 반겼습니다. 또한 당국은 연료비 연동제를 차질 없이 시행해 전기 사용의 효율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며 가파른 요금 인상에 대한 안전장치와 함께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하는 배려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B일보는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불황에 따른 가계의 고통과 기업 경영난 속에서 전기료의 즉각 인상은 거센 저항을 부르기 십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C일보는 정부는 과도한 인상을 막기 위해 요금 변동에 상하한 제한을 둔다는 방침이지만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국민의 추가 부담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상보다 현실에 적합한 정책으로 돌아와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더했습니다. 물론 내년부터 당장 전기료가 오르는 건 아닙니다. 내년에는 올해의 저유가 기조가 연료비 연동제에 반영돼 요금이 외려 내려갈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가라앉으면서 세계 경제가 회복될 내후년 이후가 문제입니다. 원전 활용 없이는 사상 누각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만큼 정부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하는 국민청원. 국정 현안과 관련해 누구나 청원을 제기하고 다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요.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의 답변을 받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고등학생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처벌해달라는 청원입니다. 고등학생 아들이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폭력을 당해 의식불명의 상태라며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피해자 어머니는 청원글을 통해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아들이 스파링을 하다 맞아서 기절했다고 연락을 했다며 저희 아들은 도움받을 어느 사람도 없는 곳에서 끊임없이 맞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가해 학생들은 119를 부르지도 않고 기절해 있는 아들을 그냥 두고 놀다가 한참 지나 물을 뿌리고 차가운 바닥에 끌고 다니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로만 끝나니 아무런 죄의식이 없을 테고 우리 아들 같은 피해자들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어머니는 아들이 깨어나도 일반인처럼 생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후가 더 많이 보여 하루하루가 지옥이라면서 학교폭력이 사라질 수 있게 우리 아들 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국민 여러분과 관련 법을 만드는 분이 도와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1일 오후 1시를 기준으로 약 31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국회 소식입니다. 지난 10일 상정된 국정원법 개정안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종결되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10일 상정된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74석의 과반 일석을 확보한 민주당 외에도 열린민주당과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 국민의당, 민주당 조웅천 의원은 투표에 불참했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7인으로서 국가정보원법 전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정안은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또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의 금지 유형을 확대하고 국회 정보위원회 제적위원 3분의 2가 요구하면 국정원이 특정안에 대해 바로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삭제와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유지하는 내용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표결 전 개정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는 6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제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종결 요청에 일결 정족수인 180명이 찬성하면서 토론은 중단됐고 국정원법은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지난 12월 13일 저녁 국정원법 개정안의 통과에 이어 12월 14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또한 통과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주도하에 발의 6일 만에 필리버스터가 중단됐습니다. 국정원법이 국회 문턱을 통과한 뒤 대북전단금지법 또한 필리버스터 안건에 상정됐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주호영 의원 외에 102인으로부터 무제한 토론 요구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국회법 제106조 2 제1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전날 오후 8시 10분 국회의사과에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해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이 접경지역 주민들이 뭔 죄입니까? 이분들은 남북관계만 악화되면 그냥 불안에 떱니다. 김여정이 이런 법 만들어라고 하자 말자 만드는 건 대한민국 국회 자존심 아닙니까? 여야의 갈등의 굴만 더 깊어진 채 24시간 동안 진행된 필리버스터는 끝이 났지만 야당의 투표 거부로 재석 187명 중 찬성 187명으로 대북전단금지법은 통과됐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7인으로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필리버스터를 뚫고 대북전단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민주당이 얘기한 중점 법안들은 처리가 마무리됐습니다. 최근 공수처법부터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리버스터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무제한 토론을 의미하는 필리버스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많이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라는 말이 자주 언급되는데요. 12월 13일과 14일, 양일간 무제한 토론이 여당 독주로 종결됐습니다.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무제한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필리버스터란 무엇일까? 필리버스터란 국회에서 소수파 의원들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의사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로
소수당 이익을 위해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회의원의 질문 또는 의견 진술이라는 명목으로 행하는 장시간의 연설, 규칙 발언 연발, 의사 진행 또는 신상 발언 남발, 요식 및 형식적 절차의 철저한 이행, 각종 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출석 거부, 총퇴장 등의 방법이 이에 해당됩니다. 한국에서는 1948년 재헌의회 때 도입됐는데요. 1948년 10월에 제정된 재헌국회 국회법 제46조는 의원의 질의, 토론, 기타 발언에 대하여는 특히 국회 결의가 있는 때 외에는 시간을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된 법입니다. 한국에서 필리버스터를 가장 처음 한 인물은 1964년 당시 의원이었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당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64년 4월 20일 김준현 자유민주당 의원에 대한 구속동의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시도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1973년 폐지됐다가 2012년 5월 국회법, 일명 국회 선진화법에 포함되면서 부활했습니다. 다수당에 유리한 신속처리 안건 지정 제도를 도입하면서 소수당에 유리한 제도로 필리버스터가 도입된 것입니다. 국가마다 법이 보장하는 필리버스터의 방식은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무제한 토론 방식으로만 필리버스터가 가능합니다. 필리버스터는 본회의 부의 안건에 대해 제적 의원 중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발동할 수 있으며 주호영 의원 외에 102인으로부터 무제한 토론 요구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국회법 제106조 2 제1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토론자가 더 이상 없거나 제적 의원의 60% 이상이 동의해야 중단이 가능합니다. 최근 통과된 국정원법과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소수당 권리인 필리버스터가 이틀 연속 강제 종결됐습니다. 국정원법은 찬성 180표, 반대 3표, 무효 3표로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를 위한 의결 정족수를 가까스로 충족했고 대북전단 금지법은 총 투표수 188명 가운데 찬성 187표, 기권 1표로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는 의결 정족수를 충족했습니다. 여야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종료되는 국회의 모습은 과연 무엇이 진정 국민과 민생을 위한 정치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국회 안에서 다수파의 독주 등을 막기 위해 합법적 수단으로 의사진행을 지연시키는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가 취지에 맞게 활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제도의 취지가 남용되는 경우도 보여집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의 위력에 묻혀지지 않도록 의미 있는 필리버스터 제도의 활용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3차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일일 확진자 수는 크게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임시선별진료소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 검사 장벽을 낮춰 무증상 감염자를 조기에 찾아내는 것이 목표인 만큼 임시선별진료소는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휴대전화번호 외에 다른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익명검사도 가능합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검사를 원하는 시민 누구나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임시선별검사소 56개소를 운영합니다. 주요 환승 지하철역과 누구나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공원, 운영이 중단된 공공시설 주차장 등을 활용해 12월 14일부터 25개 자치구마다 각 1개소에서 3개소씩 운영합니다. 코 속으로 검사 장비를 넣어 검체를 채취하고 PCR 기법으로 확진을 판단하는 기존 방식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코 속 검체 채취가 어려운 경우 타액 PCR 검사, 빠른 확인이 필요한 경우 30분 만에 알 수 있는 신속 항원 검사도 운영합니다. 마포구는 망원유수지 체육공원과 서광대 역사광장에 임시선별 검사소를 운영하며 서울시 내 모든 검사소 위치는 스마트 서울맵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북구가 지역 내 문화예술인들을 위해 우이 예술인 마을을 조성하고 연말까지 공공주택 입주자 20세대를 모집합니다. 예술인 마을은 우이 신설선 도시철도 역사 근처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고 최초 계약 기간 2년에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강북구가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우이 예술인마을 3, 4차 공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예술인마을은 지역 내 문화예술인의 주거 안정과 활동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입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가구는 모두 20세대로 강북구청 문화관광체육과를 방문해 접수해야 합니다.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된 예술인마을은 3차 주택의 경우 우이신설선 419 민주묘지역 근처에, 4차 주택은 북한산 우이역과 걸어서 10분 거리에 조성돼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는 게 특징입니다. 세대별 공급 면적은 31.4제곱미터부터 40.53제곱미터까지로 모집 공고일인 12월 16일 기준 만 19세 이상 서울시 거주민이고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여야 하는 등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입주 자격이 부여됩니다. 또 한국인 예술복지재단의 예술인 활동 증명서나 해당 협회의 증명서류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고 월평균 소득과 자산 기준도 지정된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에 따라 임대보증금은 최소 2,655만 원부터 최대 3,255만 원, 월 임대료는 최소 34만 6천 원에서 최대 42만 4천 원이 책정됩니다. 입주는 내년 4월 15일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최초 계약기간 2년에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최종 선정자는 3월 8일 개별 통보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홈페이지의 세수식란에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문화관광체육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강북구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민원 편의를 위해 삼양동과 인수동 등 5곳의 화상전화기를 설치 운영합니다. 강북구는 내년까지 지역 내 모든 동주민센터에 대한 화상전화기 비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강북구가 듣거나 말하는 데 불편함이 있는 장애인을 위해서 지역 내 동주민센터 5곳에 화상전화기를 추가 설치합니다. 신규 비치 장소는 삼양동과 송중동, 송천동, 번이동, 인수동으로 오는 22일까지 설치 작업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민원 업무를 위해 이들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청각 언어장애인은 화상전화기를 통해 강북구 수어통역센터에 상주하는 수어통역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영상 모니터가 설치된 전화기는 그동안 강북구청 1층 민원 여건과를 비롯해 미아동과 번삼동 주민센터 등 3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신설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강북구는 지역 내 청각 언어장애인 수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이들 장애인 거주자가 많은 지역을 신규 장소로 지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까지 나머지 6개 동에도 화상 전화기를 배치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포구가 우울증, 만성질환, 인지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AI 기능이 접목된 반려로봇을 제공합니다. 마포구가 이달 말부터 우울증, 인지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어르신 400명에게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AI 기능이 접목된 반려로봇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마포구 캐릭터인 마포동이를 형상화한 봉제인형 형태로 제작됐습니다. 지난 6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주관한 2020년 로봇 활용 사회적 약자 편익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반려로봇을 제공하게 됐습니다. AI 자연어 처리 기술이 접목된 이 로봇은 120만 건의 감성 대화로 어르신과 정서적 유대감을 쌓을 수 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날수록 사용자에 맞춰 진화하며 이 밖에 치매 예방 콘텐츠, 약 복용 시간과 날씨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활동 감지 등을 통한 비상 상황 응급 연계, 마포구 행정 및 복지 소식 알림 등이 특징입니다. 의왕시는 지역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의왕시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2020년 연합종결식이 개최됐습니다. 의왕시 사랑채 노인복지관과 아름채 노인복지관, 의왕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의왕시지회 등 4개 수행기관이 2020년 사회활동 지원사업 연합종결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해 진행됐는데요.
올해 사업은 44개 사업단에 2,004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올 한해 일자리 사업을 직접 참여하시는 어르신들 또 지원해 주시는 기관 모두가 사실 원활하게 이렇게 돌아가지 않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마무리를 하고 오늘 정규식을 갖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한편 2021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는 총 2,097명의 어르신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지역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합니다. 지난 12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있지만 최근 지역 내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거리두기 동참과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밀집, 밀폐, 밀접한 공간은 감염에 매우 취약합니다. 최대한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사람 이상이 만날 경우 일상생활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각종 송년 모임과 회식 등은 연기하고 불필요한 외출과 만남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내 가족을 보호하는 것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뿐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가 균형 발전과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의 출발점이 되는 사업이죠.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에 대전과 세종, 충북, 충남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12월 14일 오전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을 위한 공동건의문에 서명했습니다. 그동안 노선과 관련 입장차를 보여왔던 4개 시도는 메가시티 구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선제 사업인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공동건의에 한뜻을 모았습니다. 이번 공동건의는 신탄진, 조치원, 오송, 청주시내, 오근장을 잇는 광역철도, 세종청사, 조치원을 잇는 일반철도 등을 신설한 충청권 광역철도망을 구축,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4개 시도는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외지인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광주지방국세청 분양권 다운거래 의심 등 521건을 통보했습니다. 광주시는 자치구와 함께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11월 25일까지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정밀 조사해 왔습니다. 그 결과 외지인이 매수한 5,723건 중 분양권 다운거래 의심 104건, 편법 증여 의심 417건을 적발했습니다. 또한 광주시가 자치구와 중개업소 85개를 점검한 결과 실거래 신고 지연 3건, 계약서 불일치 9건 등 총 71건을 적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6개월 이내 영업 정지나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아파트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지난달 11일부터 강력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투기로 인한 집값 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앗아가는 투기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광주시는 자치구와 연말까지 부동산 불법 거래 합동 점검 및 부동산 실거래 의심 사례에 대한 정밀 조사를 하면서 부동산 거래 해지 신고에 대한 기타 소득 누락자도 추가 조사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강원도 소식입니다. 동해안 특산물인 대문어의 자원 관리를 위해 강릉시 연곡 영진해역이 수산자원 관리 수면으로 지정됐는데요. 보호수역으로 지정된 해역에서는 대문어 어획이 금지됩니다. 지난 2019년부터 강릉시가 대문어 자원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강릉 영진 인근 180여 헥타르 해역에 대문어 산란 서식장을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국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까지 50억 원을 투입해 대문어 산란 서식장에 인공어초와 구조물을 투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해역은 강원도에서 2번째로 수산자원 관리 수면인 대문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이 대문어 포획이 연중 금지됩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감염 방지 목적으로 일회용품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했는데요. 강릉시는 환경부 지침에 준해 12월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여행객이 증가하고 강릉 내 플라스틱 재활용품 발생량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했는데요. 하지만 플라스틱 재활용 산업이 위축되며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환경부가 낸 새로운 기준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1.5단계부터 2.5단계까지는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자의 요구가 있을 때만 일회용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12월 한 달은 식품 접객업소에 대한 계도 기간으로 1월부터 커피 전문점을 중심으로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되는 요즘 횡성군이 12월 7일부터 4주간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 기관을 운영하며 지역 감염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횡성군이 환기가 어려운 계절 특성과 스키장 방문객이 몰리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12월 7일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 기간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동절기와 연말연시 핵심 생활방역 수칙으로 밀폐, 밀집, 밀접장소 가지 않기, 모임 행사 자제하기, 의심 증상 있으면 검사받기,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을 적극 홍보하고 생활 속 방역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횡성군은 코로나19 방역 안내, 홍보 업무를 담당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킴이를 선발해 운영합니다. 12월 14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활동하게 될 사회적 거리두기 지킴이는 횡성군청, 횡성군 보건소, 횡성읍 복지센터에서 근무하며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 일상생활에서의 방역수칙 등을 안내 홍보하게 됩니다. 횡성 크리에이터 협회가 연말 이웃돕기 나눔 행사로 실시간 온라인 판매 행사를 펼쳤습니다. 지난 8일 안흥면의 한 사무실, 횡성 크리에이터 협회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쌀과 버섯가루, 꽃차, 강정 등 회원들이 직접 생산하고 가공한 제품들을 실시간 온라인 채널을 통해 판매하는데요. 이렇게 모아진 성금 전액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연말 연시를 맞이해갖고요. 저희 배운 거, 우리가 라이브 커머스라고 저희가 농사도 짓고 가공품도 갖고 있거든요. 그 제품들을 십시일반 모아갖고 연말에 어려운 분들 조금 도와주고자 지금 모인 행사입니다. 한편 횡성 크리에이터 협회는 횡성군 농업기술센터에 이 비즈니스 리더 양성 교육을 수료한 교육생 11명으로 결성되었습니다. 협회는 온라인을 활용한 농산물 판매 전략 협의체로 정기적 모임을 통해 온라인 판매 활성화와 함께 횡성군 홍보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가 정부 예산 7조 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 현안 사업이 대다수 반영돼 충북 경제 성장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북도 내년도 정부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예산 규모는 6조 8,202억 원으로 7조 원대 초읽기에 들어섰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확보한 6조 854억 원보다 12.1% 증가해 7,348억 원 늘었습니다. 정부 예산 가운데 눈에 띄는 점은 정부가 지난해 선정한 각 시도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중 충북 관련 사업 예산이 모두 반영됐다는 점입니다. 충북에서 예타 면제를 신청했던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예산은 15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 요청 평택에서 오송 고속철도 복북선화 사업 31억 원과 세종에서 청주 고속도로 건설 36억 원도 편성됐습니다. 강원도가 요청한 제천에서 영월 고속도로 건설 9억 원 등 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 설계비가 모두 반영됐습니다. 충북의 주요 현안인 다목적 방사관 가속기 구축과 오송국제 KBT 스쿨 설립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이외에도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 개최를 위한 예산 5억 원을 확보해 사실상 유기농 엑스포에 대한 정부 승인을 받은 셈입니다. 다음은 경상도 소식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전국에서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양산시는 기존 AI 방역대책본부를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하고 관내 유입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양산시는 관내 거점 소독 시설인 축산종합방역소를 24시간 가동해 축산 차량의 통제와 소독을 강화하는 한편 가용자원과 양산 기장축협 공동방제단, 드론 및 광역방제기를 총동원해 철새 도래지와 가금 농가를 매일 소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모든 가금 농가에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AI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농가 소독 방법 및 실시 요령을 안내하고 있으며 방역 물품을 지원하는 등 농가의 방역 책임 의식을 높이고 자체 차단 방역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양산시 관계자는 사육 가금을 세심히 관찰해 폐사율 급증, 산란율 급감 등 의심 증상을 보이면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30일 개회한 포항시의회 제279회 정례회가 열렸습니다. 9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강덕 시장과 송경창 부시장 등이 각종 현안에 대해 답변했습니다. 지난 9일 포항시의회 제27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시정 질문에서는 주해남, 김정숙, 박경열 의원이 포항시 현안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포항시는 형산강 수질 관리와 철새 도래지 보존, 생태하천 복원 사업 등에 대한 질문에 형산강 완충 저류 시설 설치 사업 및 생태하천 복원 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철새 도래지 보존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인구 정책에 대한 질문에는 빈집 정비 사업 등을 통한 신혼부부 주택 문제 해결과 출산 장려금 및 돌봄 서비스 확대를 통한 성공적인 인구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또 현재 시행 중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과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직장맘 SOS 서비스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에 대한 포항시의 대책과 로드맵에 대한 질문이 있었으며 시는 온실가스 감축 방안,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 타당성과 객관성이 충분히 확보된 하수 처리장 운영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각종 현안 해결과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제16회 전주시 자원봉사자 대회가 전북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진행했는데요. 이 방식은 전국 최초라고 합니다. 강석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16회 전주시 자원봉사자 대회가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기 위해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전주시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어려울 때일수록 나눔을 주저하지 않는 22만 전주시 자원봉사자 덕분에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전주시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분야에서 수상한 데 이어 올해에는 전주시 자원봉사센터가 단체 분야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다양한 이들이 직접 작가로서 만든 책을 전시한 행사가 정읍에서 열립니다. 이 이색 전시회는 24일까지 진행됩니다. 황인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읍 지역 아이들과 어르신, 다문화 이주 여성 등 주민이 직접 작가가 되어 만든 세상에 하나뿐인 그림책 전시회가 열립니다. 시립중앙도서관 1층 로비에서 오는 24일까지 정읍시 3개 작은 도서관이 출간한 도서 21권을 전시합니다. 이번에 전시되는 도서는 실버 작은 도서관, 다문화 작은 도서관, 꿈꾸는 작은 도서관의 책 만들기 사업 참여자들이 직접 집필한 책입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10명의 어르신은 직접 글과 그림을 그리며 그동안 자신들이 살아온 흔적들과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아냈습니다. 시는 올해 다양한 책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해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시민에게 알리는 초석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정읍시 관계자는 다양한 책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으로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시민에게 알리는 초석을 마련했다며 이번에 책 출간이 누구나 책을 쓰고 나눌 수 있는 개인 콘텐츠 창작의 산실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혜였습니다. 이어서 세계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음료 업체인 코카콜라가 20년 전 인종차별 소송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냈습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 저널은 여전히 흑인에 대한 차별이 완전히 해소되진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코카콜라는 1999년 공평한 임금과 승진 기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흑인 노동자들로부터 제소당했습니다. 인종차별 관련 집단 소송 중 최대 규모였던 당시 소송으로 코카콜라는 흑인들에게 1억 9,25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용 승진, 급여 등에 있어서 광범위한 개혁을 약속하며 모든 노동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일터가 되겠다고 약속했고, 그로부터 10년 뒤 코카콜라의 노력은 어느 정도 구체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10년이 지난 지금 현재 흑인 임원 비율은 8%로 떨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코카콜라 측은 2017년 구조조정 과정에서 흑인 임원이 대거 다른 회사로 자리를 옮기면서 비율이 떨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연방노동부 산화평등고용추진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미국 기업의 흑인 임원과 고위 관리자 비율은 3.3%이고 경쟁사인 펩시콜라의 경우 임원의 6.3%가 흑인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코카콜라는 다음 달부터 유색 인종을 위한 채용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모든 노동자들에게 공정하게 급여를 주고 있다는 자료를 공개하기로 밝혔습니다. 고생물학자 크리스터 스미스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비단뱀 화석을 발견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생물학자 크리스터 스미스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독일 메셀피트에서 약 4,700만 년 전 비단뱀 화석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화석은 소형 비단뱀 크기로 길이가 거의 1m에 달하고 약 275개의 척추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원형에 가까운 완벽한 형태로 발굴된 화석에는 국립자연사박물관 에베르하르트 프레이 박사의 이름을 따 메설로 피톤 프레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연구를 이끈 스미스 박사는 지금까지 비단뱀의 진화적 기원이 불분명했던 만큼 이번 발견은 비단뱀 진화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증거라고 전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가 코로나19 백신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백신병에 남은 잔여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FDA가 긴급한 상황임을 감안해 백신병에 들어있는 모든 분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공식적으로 병당 5회 접종 분량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제약사들은 통상 접종 과정에서 쏟거나 흘릴 가능성에 대비해 백신병에 기준치를 넘는 충분한 분량을 넣어 병당 6회에서 많게는 7회 분량의 백신이 들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체는 물량 부족에 처한 백신 공급이 최대 40%까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FDA와 화이자는 각기 다른 병에 담긴 잔여분을 혼합해 사용할 경우 백신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에어컨은 우리를 따뜻하게 녹여주는 겨울철 필수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열감에도 한두 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저온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